뉴스타파 탐사 1팀장님이시면서 JTBC 탐사 보도 팀장님이셨어요. 봉지욱 기자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분은 아마 목소리로 더 유명한 분이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 모셔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셨네요. 자, 이번에 전 MBC 기자이시면서 세계일보 기자님이셨던 장인수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촬영 끝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끄셨군요. 이 자리인 줄 아셨나봐요. 저도 이 세 분의 워낙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공부도 좀 했는데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본인 소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 기자님. 네,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과 제주도에 왔었습니다. 와서 제주 4.3 공원을 갔는데 가는 길에 차에서 저희 큰딸이 아빠 4.3이 뭐야? 라고 저희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도 사실은 우리 제주 이 4.3 사건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저도 잘 못 받았고 지금 우리 현재 교육체계에서도 제대로 역사 교육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도 잘 모르는데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육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육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오늘 지금 현재 제 그 개인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에서 이 현장이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여시고 동시 접속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4.3 사건을 짧지만 아주 좀 깊이 있게 저희가 좀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육지 사람들이 좀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댓 부활. 그렇죠. 알고 계시죠? 욕각 기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인수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저기 전라도에서 했는데요. 후임병 중에 제주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집안이 좋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주도 서장을 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 과장이었는지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경찰국이 간부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4.3 때 무서워서 경찰을 그만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책으로만 대학 다닐 때 책으로만 읽었던 4.3이 이제 군대 가서 처음으로 이제 4.3과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제주도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기자가 되기 한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90년대죠. 일반적으로 이제 4.3 그리고 이제 4.3이 또 여순천 반란 사건. 여순천 반란 사건이 이제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에 또 이제 배경이 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기자가 되고 나서 많이 무식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역사책을 거의 한 번도 안 읽었나?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도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공지호 오프 더 레코드 말고 저널리스트 한 번씩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널리스트 함께 받으시고요. 자, 이번에 너무 생각보다 잘생기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길래? 네. 어떻게 상상을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었었을 때와 이미지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소리 이병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으로 지금 알게 됐고요. 윤석열 3년 동안 디올백 보도 등등등 윤석열 정부에 저격하는 보도를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2주 전에 봉지욱 기자가 가족여행을 제주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하고 가깝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가지고 야 제주도 호스트가 있다. 저희가 옥수수 이게 우리 멤버를 옥수수라고 부릅니다. 예, 공주의 옥자, 강인수의 숫자, 이명수의 숫자에서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 요즘에 북콘서트가 많잖아요. 근데 제주도로 가야 된다 진짜로. 특 콘서트라고 해서 제가 3일 전에 이거 그 저기 행사 이거를 봤거든요. 아 사삼에 대해서 저보고 설명하라니까 뭐 벼락치기 공부는 했는데 역사는 우리 오영훈 지사님이 그 제주도민들이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오늘 지사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예, 좀 제대로 된 역사 공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삼은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육지분들, 그러니까 개설에서 오신 분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히 또 얼마나 많은 팬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세 분이 저는 너무나 이 제주 4.3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가 사실은 진실을 기록해온 세 분이에요. 그동안. 근데 감출 수밖에 없는 진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세 분이 다양한 과거 이야기들을 또 꺼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우리 지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 사삼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잘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1부는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2부 사삼에 대해서 흘러가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많이 떨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빼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언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제가 저희 뉴스타파 있을 때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아. 그리고 전국에 투어를 하면서 네. 북토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북토크를 저도 처음 해보니까 책 내용을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제주에서 할 때 기억이 나요. 제주에서 할 때 저희가 책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날 참석자분들께서 책 내용 궁금하지 않다. 책 내용은 아니라 니네 사는 얘기를 해다가 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하시고 야 월급은 얼마 받냐? 먹고 살만은 하냐? 배고프지 않냐? 그 무섭지 않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또 여러분들의 역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책임감이 뒤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들이라 뭐 1부는 이 세 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좀 알려주시고 와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 주요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도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누구죠? 이명수 잘생겼다라는 멘트가 많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런 이렇게- 것들을 진실을 왜곡한다고.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이게 시청자분들은 모르니까 네. 김만덕 그 기념관인데요. 이게 조명하고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명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나오네요. 혹시 김만덕 기념관이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네. 김만덕 기념관에 대해서는 이명수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것도 공부니까 네. 알면 좋으니까. 아 제가 좀 빨리 찾아보세요. 예, 제가 그 제일 김만덕 저는 저게 김만덕 저는 제주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니까 제주의 그 1790몇 년도 연도수까지는 제가 조선시대. 모르겠는데, 네, 조선시대 때 네. 저기 상인이었고 거상이죠. 예, 거상 맞아요. 상인이었어요. 상인이었고 그 배고픈 제주 도민들한테 500석의 쌀을 무상으로 드리고 그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금방 공부하셨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아니 이제 제가 보니까 네. 이명수의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이제 태풍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엄청난 큰 재난이 와서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벌었던 근데 자신의 복권을 연 거죠. 연 건데 그런 사실이 나중에 이제 정조 임금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면서 그렇다면 김만덕의 소원이 뭔지 물어봐라 맞죠? 물어봐라 해서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아련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다.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왕이 시켜줬죠. 실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도 거상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분이 요즘으로 치면은 자수성가 하신 분이죠. 신분 자체가 양반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기생이었던 것 같습니까? 기녀였다가 예, 의녀였다가. 기녀였다가 네. 이제 의녀가 의녀였다가. 굉장히 자수성가한 케이스고 정말로 오늘 이명수가 야 한건 했다. 제주도의 어머니가 많은 거였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김만덕 기념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예, 제주의 어머니 김만덕을 알게 됐다. 그렇죠. 네. 제주 사삼을 이제 배우러 오셨다가 김만덕을 그렇죠. 네. 알게 된 케이스네요. 그리고 여기 시설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 좀 이 시설이 제가 해본 북토크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좋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너무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들의 표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객석이 꽉 찰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오셨고요. 김만덕처럼 제주 사삼 이렇게 아마 듣게 되면 제주 도민의 어떤 그 하나를 향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들 느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워낙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최근엔 영화 배우로도 네, 영화 압수수색이라고. 압수수색의 배우로 네. 굉장히 좀 힘든 모습들로 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랑 이제 뭐 이명수 장혜수 기자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윤석열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어찌됐든 2022년에 윤석열 검증 보도를 제가 많이 했고 당시에 장혜수 기자, 이명수 기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도 하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그런 건 좀 있었죠. 저는 그래도 다른 기자들이나 일반 국민들보다 윤석열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본 윤석열은 이미 검사 시절에 너무도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뭐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는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통치를 했을 때 그리고 당시에 제가 JTBC에서 김건희의 뭐 허위 경력이랄지 그렇죠. 모든 게 다 가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부 언론에서 포장을 하고 심지어는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하는 걸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네. 김건희가 후보가 아닌데 왜 그 후보자의 부인을 검증하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각 언론사 내부에 다 있었어요. 되게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어찌됐든 최순실 문제만 봐도 항상 비선이 문제가 되는데 그 비선이 외부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 비선이면 그 비리는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혐의 중에 지금 기소된 것 자체가 한 3분의 1가량밖에 안 되고 그렇죠. 알려주지 않고. 예.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 특히 뭐 캄보디아의 ODA 자금은 수천억을 보냈는데 이 돈이 일부 빼돌려진 것으로 저는 정황을 잡고 취재를 마지막으로 하다가 뉴스타파를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못 밝혀질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권 때 이제 저나 이명수, 장혜수, 저는 특히 이제 이명수 기자라는 2023년 한 7, 8월경에는 제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비판 보도를 해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씹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언론사에 압력을 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 이게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슬럼프가 와서 회사도 거의 안 가고 주로 그냥 캠핑장에서 매일 있었어요. 캠핑장에서 매일 있었고 저녁에는 그 장작불 캠핑 장비를 그때 막 샀어요. 네. 마트 가가지고 사가지고 아유 그냥 머리도 아프고 네. 물멍하고 계시고. 이게 약간 항상 우울한 상태였죠. 그때 이제 이명수 기자가 거의 매일 밤마다 와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이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안 된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치료를 찾아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서 정권을 중단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했거든요.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저한테 압수수색이 된 거예요. 네. 그 압수수색은 저도 사실 예견은 했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조짐들은 있었어요. 그렇죠. 조짐들은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지금으로 말하는 특수부죠. 반부패 수사부에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엄희준 검사가 반부패 1부장이었고 3부장이 강백신 검사였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 검찰의 개혁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자들과 언론사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몇 개 언론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언론에 대한 법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중에 하나 표적이 된 것뿐이고 언론에 대해서 겁박을 줬는데 당시 상황은 우린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항상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다 잊거든요. 잊었는데 당시에 언론사들에 대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가 들어오는데 한국 기자협회도 그렇고 대다수 언론사가 입을 닫았습니다.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니네가 갑자기 서해뉴스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그때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도 입을 닫았어요. 민주당도 입을 닫다가 한 2주, 2, 3주 좀 지났다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뭐 비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를 입을 틀어 막았는데 제가 압수받고 정확히 한 10여일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전 그걸 보면서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기록을 전체를 유치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장동 사건을 허위 조작, 불법 수사를 했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언론사 입을 틀어 막은 것이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나는 게 새벽에 아마 기각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셨잖아요, 혼자. 그러면서 교도관한테 그 장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교도관에게 90도로 전화 인사를 하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못 보게 했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다 감옥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와이프한테 나 그냥 먼저 잔다 하고 했는데 일어나보니까 기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희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유창훈 부장판사하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데 영장을 나중에 허재영 기자 아시죠? 허재영 기자 영장이랑 제 영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허재영 기자 영장은 검찰이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 영장은 한 60%가량은 못하게 판사가 줄을 긋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차량이나 아니면 제가 뭐 숨겨놨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의 장소 이런 것들을 못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다 삭제를 했어요. 검사의 요청을. 근데 알고 보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나중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정말로 이재명 하나 잘 집어넣으려고 대여섯 개 사건을 짬뽕을 해가지고 영장 청구서가 몇백 페이지예요. 근데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걸 기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이 사람이 판사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은 없을 텐데 대신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있죠. 제 생각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 검찰 애들이 판사인 나를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용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기각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인풋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그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저는 윤석열이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렇게 자신 있었던 이재명을 잡아먹겠다는 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고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것은 윤석열 머릿속에는 검찰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군을 동원해야겠다. 실제로 이번에 내란 특검이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 타임라인으로 봤죠. 거의 맞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2023년 9월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때부터 내란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특검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또 중간중간 사이에 뭐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의 뭐 디올백 사건 보도랄지 이런 것들이 윤석열을 막다른 올무로 해서 이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돌이켜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잘했어요. 12장 개혁을 잘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풍자적으로 그렇죠. 들리죠. 아니 그게 이제 잘했다는 행위 자체를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발목을 봐서 넘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하고 난리치는 언론들 있죠.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죠. 한마디 정도는 했는데 거의 비판을 하지 못해요. 알면서도 안 쓰는 기사가 많습니다. 예. 알고 밑에 기자는 쓰고 싶죠. 위에서 눌러야 못 쓰게. 왜냐면 회사에 영향이 가니까. 네, 그때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게 어쨌든 뉴스 타파였고 네. 이 내용 중에 보니까요
우선은 그 부분을 잠깐 짚어서 네. 넘어가자면 내용 중에 왜 장인수, 이명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공주 기자도 많이 왔습니다. 아니,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주죠. 단타로. 저나 이제 장인수 기자는 네. 유튜브 이제 개인 방송을 해도 혼자서 2-3시간 해요. 아니, 그 제가 옥수수를 봤거든요. 봤었을 때 단 한시도 이명수 기자님도 그렇고 장인수 기자님도 그렇고 말을 안 쉬더라고요.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좋았어요. 좀 기다려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 예. 그쵸? 끊을 수도 없고. 개인 방송이면 그렇게. 네, 개인 방송이면 그럴 수 예, 있는데 예. 그러면 잠깐 아까 이명수 기자님의 목소리, 이명수 기자님을 캠핑 때 자주 네. 뵀다 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이명수 기자님이 이 외적인 것보다 목소리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항상 통화 내용이 뉴스만 틀면 나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고 또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냥 꼬집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리액션을 대답을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전 국민이 들었던 김건희 씨와 저와의 그 7시간 45분 녹취록은 전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맞아요. 김건희가 말이 많습니다. 제가 기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질문한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 전화 통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다가 1시간 통화하면 그 틈새를 해서 질문을 잠깐 하는 거죠. 한 60분이면 제가 7, 8분 할까요? 거의 본인 억울한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통화 때도 한 50분 통화했는데 굵직한 내용이 있었지만 좀 더 가야 되겠다. 이분하고는 더 50분 통화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지질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길게 가면서 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혹된 부분들을 더 질문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7개월 동안 통화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녹취록이 이렇게 크게 파장이 될 거라고 또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이거 공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이 될 거라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 됐었을 때 어땠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되고 나서 대한민국 가장 힘들었을걸요. 아니 동지유구이를 23년도 6월달인가 7월달에 저도 기자들 좀 아는데 후배 기자들이 저한테는 형님 선배님 JTBC 봉주 기자가 이명수 기자 저를 보고 싶대요. 연락하라 해라. 내가 연락할지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연락 와서 만났는데 네. 제가 대한민국 가장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더 힘들어하셨어요. V0의 녹취록 갔는데 김건희가 저를 가두겠습니까? 근데 봉주께 더 힘들어요. 그 일산에서 이제 고양시에 캠핑장이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사람도 못 만나니까 캠핑장에서 이게 불멍하는 게 우리의 그 일상이었어요. 하면서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봉주기가 더 힘들어해서 제가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봉주 기자는 탐사보도 장희수 기자님이나 봉주 기자님은 우리나라의 탐사보도 대부분 한 10년 이상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탐사보도라는 게 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봉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장희수 기자님이나 오래 탐사보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명상련의 입장이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빨리 무너뜨리자 한 마음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막히는 지점물이 있으면 봉주 기자한테 물어보면 이렇게도 한번 해봐. 하여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주 기자나 장 기자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미세요? 가장 미시고? 아니요. 아니요. 장인수 기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반응 보셨어요? 이 반응의 의미는 뭘까? 이 반응의 의미는 뭘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뉴스타파 출근 안 하게 되면서 이명수 기자를 자주 보다 보니까 맨날 먹방을 하자고 하고 삼겹살 같은 걸 시키면 기본 뭐 둘이 갔는데 8인분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먹방 뭐또 이렇게 맥주 한 캔씩 드시는 거 근데 본인은 살이 빠졌습니다. 아니 네, 저기 저는 저랑 나눠 먹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 탄핵 되기 전에 저희가 막 디오백터 보도하고 막그뭐 저기 또 대통령실 행정관 김대남 씨하고도 통화했다가 저 까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왠지 얘네들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다 네, 보니까. 막 좀 그래가지고 먹어도 왜냐하면 되겠다.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부정적인 국정 운영,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이 됐었습니다. 저는 가슴. 이 정부가 분명히 여기가 더 커지는 국정농단을 할 건데 그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우리 윤석열 되고 나서 우리 진보 진영 쪽은 빠른 시간 안에 결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금은 분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광화문 시청에서 이제 집회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국정농단의 증거물을 찾아내겠다. 그러면 더 활력이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증거물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후에 이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왜 슬럼프에 있었냐. 잠깐만, 우리- 웬만한 잠깐 욕할 만한 웬만한 잠깐만 좀 더 쉬고 계세요. 웬만한 사이즈의 보도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제가 이명수한테 보내자면 건희 누나한테 무릎 꿇고 다시 김건희 옆으로 가라고 그래요. 누님 하시긴 네, 그래서 하시죠. 언더커버를 해라.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밖에서 쉽지 않다. 제가 계속 보셨죠. 전화해봐. 그러시더라고요. 누나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좀 전에 이명수 기자님께서 디올백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또 디올 나오면은 빠질 수 없는 분이 장혜수 기자님이시잖아요. MBC에서 꽤 오래 근무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한 16년 했습니다. 그렇죠. 16년까지 하시다가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시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시사 매거진 2589이었었는데 네. 그것도 진행을 하셨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만뒀어요. 그 좋은 직장을. 네. 과정도 네. 좀 궁금해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뭐 출입한 적도 없고 계속 그 시사계 프로그램 하는 데 있거나 이제 사회부 보도국에 있을 땐 사회부에 있거나 또 사회 뉴스를 다뤄서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특히 사내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다만 이제 MBC가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일 좋은 언론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7시간 녹취록 보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사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MBC의 간부들이.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가 7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거기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상당 부분을 최초죠. 자기 목소리 육성으로 해명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지 않습니까? 양재택과의 관계 같은 것들, 뭐 정대택 사건 관련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학력 위조와 관련한 것들은 자기가 사과를 해놓고도 이명수 기자 녹취록에서는 자기가 서울대 나온 거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다 기사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안 된다. 그래서 기사를 세게 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죠. 비겁하거나 이제 기자를 할 만한 지능이 안 되는 건데 전자겠죠. 비겁한 거였겠죠. 그랬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좀 순진한가 봐요. 디올백은 이제 영상이지 않습니까? 7시간 녹취록은 녹음 파일이었고 이거는 김건희가 얼굴도 찍혔고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특종이다. 7시간 녹취록 보도의 실패를 이걸로 만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게 신나서 발제를 했는데 역시나 또 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많이 좌우가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권력으로부터의 탄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MBC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올백 보도를 안 한다라고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제가 7시간 노트북 보도도 실패하고 디올백 보도도 못하면 저는 제 스스로를 반추했을 때 앞으로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이 중요한 보도를 2번이나 실패한 기자가 어떻게 기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자이려면 사표를 쓰고 나와서라도 제대로 보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표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정적인 어쨌든 직업인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의리를 지키신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거는 설마 이 사직에 붙여야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 괜찮습니다. MBC 먹고 다닐, 살만하세요? MBC 다닐 때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아 예, 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네요. 사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영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또 공영 방송이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서로가 좀 적대시하거나 경쟁자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세 분이 이렇게 친해지신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원래 언론사들 우리 옆에 있는 장혜수 기자님 그리고 JTBC 출신이잖아요. 네. 같은 타사 레거시 기자들은 공유 안 합니다. 지네들이 제일 잘 났어. MBC는 MBC가 제일 잘 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JTBC는 같아요. JTBC가 서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네. 자기네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중간 역할을 했죠. 한 1년 걸렸죠. 거기서도 계속 듣고 제가 계속 말씀 근데 들으시고. 제가 중간에서 지우기는 나도 친구 먹었으니까 친구예요. 예. 동갑입니다. 네, 동갑이니까 네. 장윤수 기자님 좀 만나자, 같이 만나자. 그리고 공동으로 한번 취재를 좀 같이 하자. 막 그런 것도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렵다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 아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JTBC, 아, 네. MBC 자기네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해줘.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주기란 친구가 됐고 또 저하고 같이 하는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융화 좀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그때는 유선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불러주면 수수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요. 친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 맞죠? 표정이 저는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나면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봉 기자님 방송하는 거는 당연히 보고 알았었죠. 이제 MBC 다닐 때도. 그리고 심지어 같은 아이템을 취재한 적도 있어요. 봉 기자님이 먼저 하고 봉 기자님이 했던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앞에 먼저 보도한 게 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 각자 직업에서 아시겠지만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네. 봉 기자님이 했던 방송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네. 기사 한 줄 쓰는 거, 영상 편집 들어가는 게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대충 알았어요. 봉 기자님에 대해서. 저보다 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력이 많은 기자처럼 완벽하게 말씀을 잘하신 많은 기자처럼. 아니 근데 저보다는 아마 그 네. 기자 그 경력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만드는 거. 잘하셨던 그러기가 거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고 이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제 친해질 계기는 따로 딱히는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여기 이제 JTBC 사표 내고 나오고, 네. 또 이제 최근에 뉴스타파까지 사표를 내고, 저는 이제 MBC를 사표 내고 나왔으니까 사표 내고 나온 기자들끼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문제가. 왜냐면 제가 나와보니까 세상은 험해.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저 혼자 해봐야 안 잃을 돼. 것도 없고. 제 역할이 아니라 네. 동료선이야. 근데 여기 댓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명수 없었으면 어떻게 했고 이렇게 나왔어요. 최고네. 근데 이명수 기자는 제가 언제 만났냐면 대선 끝
2022년 한 6월, 7월경 만나서 여름에 만났던 것 얼마 안 같은데 됐네요. 제 입장에서 사실 뭐 얘기하다 보면 오늘 사실 이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7시간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았고 제가 당시 이제 JTBC 탐사 팀장이었는데 팀원에게 이명수를 가서 만나서 그 파일 받아라 공동 보도를 하자고 해라. 왜냐면 당시만 해도 서울의 소리가 아무리 하기에는 좀 큰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게 이제 MBC로 갔다가 그 보도가 좀 장혜수 기자가 원래 기획했던 대로 못 나가고 위에서 네. 불러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마 1월 경이었을 거예요. 2022년 1월 말이었는데 MBC의 상황이 이러니 당신네가 지금 보니까 무속이고 뭐 취재 많이 해놨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편집을 다 해서 줄 테니 보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아까 이명수 기자 얘기했지만 메이저 이제 언론끼리는 약간 더 자존심이나 경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이 대선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국민에게 유권자한테 알려서 판단에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준비를 하는데 당시에 보도국장이 막습니다. 못하게 전부 다 못하게 보도국장하고 정치부장하고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온라인 기사로 내버려요. 온라인 기사로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온라인 기사 출고는 JTBC 뉴스룸 방송이 아니고 온라인 기사로 무단으로 몇 개 냈습니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항한 거죠. 반항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뭐 등등등 했는데 저는 2022년 6월 6, 7월경 이제 이명수 기자 만나서 그런 옛날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윤석열 취임하고 한 석 달 있다가 2022년 8월경이죠. 8월경에 갑자기 JTBC 대표가 바뀝니다. 갑자기 대표를 교체를 해요. 조중동이라는 무슨 언어가 있잖아요. 조중동이라는 매체 제가 이제 중앙일보와 JTBC 이제 같은 계열사니까 국민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어가 먼저. 조직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거리가 아니에요. 오너에게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뜁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중동, 특히 그 종편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도 종편과 조중동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뭐 제재를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평하게 해야겠죠. 언론사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뭐나 나오지만 정치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론판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하여간 그때 갑자기 대표가 경질됐는데 그때 경질된 대표가 누구냐면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 이규현 홍보수석입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고 저도 이제 이규현 수석과 함께 당시에 이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탐사 프로를 한 5년간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내부에서는 이규현의 적자처럼 이규현의 오른팔처럼 돼 있잖아요. 하여튼 새로운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너는 이제 취재를 하지 마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취재를 하지 말고 어디 저희 방송 정책실이나 이런 데로 가.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압력이 왔겠죠. 공주인 빼라고. 저거 계속 놔뒀다가는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때입니다. 그때도. 왜냐하면 초반에는 집권을 하고 아직 그 취임하고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언론사가 한 6개월 정도는 뭐가 있어도 봐줘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야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냐. 근데 저는 계속 했었죠. 계속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엣가시였을 것이고 근데 특히 이제 김건희 지인들 관련 보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저는 뭐 두 말도 없이 딱 저한테 그러길래 바로 사표 내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나와서 근데 나와서 바로 뉴스타파로 갔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타파 가보니까 야 내가 대선 때 여기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 아시죠? 2022년 3월 6일에 대선 사흘 전에 그 보도가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그 보도의 원소스가 되는 보도를 제가 JTBC에서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보도가 한 3일만 일찍 나왔어도 그때 당락은 뒤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그렇게 됐는데 원래 그 보도는요 선거판에서 보도하는 거는 선거 뭐 악의적으로 누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유권자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는 거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줘야. 결과적으로 그런 보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무슨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모든 우리 네. 뉴스 제가 이제 의제를 선택할 때, 아 이건 보도해야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할 때 이미 제 주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사실상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 그러니까 강자는 비판하고 약자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주 4.3에 대해서는 한 번도 취재 보도를 한 적은 없는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5.18 언론상을 2번 받은 기자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박수 한 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광주에 비해서 제주가 너무 언론에서도 조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C 그 정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 4.3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광주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항상 광주 네네네. 5.18 매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행사가 돼 있는데 제주 4.3 때는 기념식에 대통령이 안 온 일이 다반사잖아요. 속상하지만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왜 그러냐면 언론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은 탐사보도 기자들이 붙어서 예전에 지금 진실은 4.3의 진실은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마 절반도 안 나왔을 건데 땅속에 묻혀있던 그 진실들을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취재할 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광주도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언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오늘 뭐 제주 도지사도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또 이 토크쇼가 그래서 이런 기화가 자리가, 돼서 네, 앞으로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언론인의 역할은 참 막중하죠. 네. 사실 4.3 아까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4.3이 진행될 때 이거를 약간 좀 중재하고 네. 그만해라 서로 좀 도와주자라고 또 중재한 역할을 한 그 팀이 또 제주신보라고 네. 있거든요. 네. 이분들도 언론팀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4.3에 대한 이야기 후에 기자님께서 정말 많이 풀어주실 것 같고요. 지금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슈되는 뭐 기사 또는 관심 있는 기사들은 어떤 거세요? 지금 짧게 네, 장 기자님. 장 기자님 저는 이제 예, 그 말씀 주세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추진안을 내놨는데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예, 그 민감한 주제를 다시 꺼내 와서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찰 개혁은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안 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여기까지다. 예,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저앉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보다 발전한 나라가 되는데 있어서 기득권화가 돼서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검찰과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검찰과 언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검찰 개혁이 우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방법론적으로 언론 개혁이 더 힘듭니다. 언론은 방송을 규정하는 법이 따로 있고 신문을 규정하는 법이 따로 있고 인터넷을 규정하는 법이 따로 있고 각 언론마다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KBS 법이 따로 있고 MBC 법이 따로 있습니다. 통신 관련 또 규제나 관련 규정 제도가 다르고 언론을 개혁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라. 또 막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언론의 지형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 탄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 검찰 개혁이 먼저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언론 개혁보다는 저는 쉽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각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과 언론이 결탁했다라는 거죠. 둘이 한 편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괴물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도 얘기했고 본 기자도 얘기했지만 기자들이 검찰 한나라당은 잘 조져요. 검찰 조지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지는 기사 잘 안 쓰려고 합니다. 7시간 녹취록 보도, 디굴백 보도 안 하려고 했던 거, JTBC에서 윤석열 검증 보도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던 거 다 상대방이 검사여서 그랬습니다. 검사였기 때문에. 그럼 언론은 왜 그러냐?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죄인들은 특히 큰 범죄자들은 어느 순간 한 번씩 포토라인에 씁니다. 유명 재벌 오너들
다 포토라인을 썼습니다. 그죠? 삼성, 뭐 SK, 뭐 현대 다 어느 순간 한 것이. 심지어 검사들도 정치계에 진출하거나 그러면 포토라인에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포토라인에 쓰지 않는 직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입니다. 언론사 사주. 언론사 사주 포토라인에 쓴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홍석천. 유일하게 홍석천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네. 삼성 X파일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그때 그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이랑 홍석현이 검사들한테 떡값 준 거를 통화하는 거를 국정원이 녹음한 거를 불법 도청한 거를 MBC의 이상호 기자가 이제 공개를 해서 삼성 X파일이 폭로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한번 검찰이 홍석현을 불렀죠. 그리고 포토라인 지나가는데 그때 웃겼던 거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었죠. 그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장님 홍석현 포토라인 섰을 때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박수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기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혜롱 기자라고 좋아하는 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 이건 얘기가 되는데 네. 언론과 검찰이 자, 검찰 개혁 네. 얘기해 주셨고 그 그다음에 결탁이 돼 있는데 검찰을 먼저 개혁하면 최소한 언론과 검찰의 이 결탁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면. 그리고 언론이 잘못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언론의 범죄,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수사하기 시작하면 언론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요번에 좀 나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검찰들 밥그릇을 그대로 챙겨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모든 개혁은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어느 정도 회수해 와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딱 하나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혁은 하나였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가져와서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개혁의 본질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려워졌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민주당이 답답해서 그러는데 민주당은 기득권을 뺏어오려고는 하는데 뺏어온 기득권을 나눠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토지 농장주, 뭐 검문세족 이런 사람들한테 토지를 몰수해서 갖고 있으면 그 개혁이 성공합니까? 자영농을 키워야죠. 토지를 나눠줘서. 종부세를 걷었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세율을 낮춰줘야죠. 근로소득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걷어서 나라가 쓸 생각을 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검찰로부터 기득권을 가져왔으면 그 기득권을 받아서 신나는 사람이 있어야 개혁이 성공하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면 검찰 수사관들은 박수 칠 수 있었습니다. 내심 속으로 맨날 검사들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중수청 가서 우리도 이제 수사관으로 대접받고 검사들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떡하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보면 전문 사법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개혁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뺏어온 대상을 버리는 겁니다. 뺏어와서 이걸 나눠주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개혁이 제가 봤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뺏어올 때 이 사람들이 삐질 것 같아. 강남의 부자들이나 검사들이나 언론들이 우리를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조금 뺏어오고 끝납니다. 개혁이. 100번에도 100번 다 실패하는 개혁.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뺏어온 거를 누구한테 나눠줘서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 예. 마지막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미원적으로
청와대 어제도 이제 뭐 청와대 관계자 취재 때문에 만납니다 기자들. 저는 그래도 뭐 뉴스타파 나오고는 적극적인 취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저나 장인수 기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제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보도를 합니다. 네,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에게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라는 보도를 아침에 내요. 지난 건데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수도권 방송, TBS 라디오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갖고 그날 아침에 제가 그날 방송 계획을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 냈을까요? 검찰개혁 이슈는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운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 이슈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 때문에 했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실과 다른 오보입니다. 보안수사 유지를 결론 내린 적도 없어요. 제가 그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논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유지를 가닥을 잡냐. 오보인 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알면서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던짐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갈등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 입법 예고안을 만들었는데 동욱 민정수석이 관여를 했고 대통령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 수사사법관이나 이런 것들은 검사들의 힘을 더 세게 해준 거니까 삭제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취재를 좀 다각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게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근데 기존의 대통령들이 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두 수, 세 수, 네 수 바둑으로 치면 네다섯 수 앞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건 항상 비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검찰 조작 불법 수사의 피해자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해서 단어 하나 한 줄 한 줄 하나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죠.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그래? 너희들 머리에서 그게 나왔어? 이게 이 문건이 수사사법관이나 뭐 보안 수사권이 유지된다는 식의 이런 구성, 이 정부 입법 예고안이 공개됐을 때 큰 논란이 되겠구나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여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한 줄 한 줄 다 첨삭을 해가지고 저도 이 정부 입법 예고안을 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일단. 근데 하지만 이 안을 그냥 던졌을 때 그래서 대통령이 금요일날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고 월요일날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내리죠. 국회에서 수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정부 입법 예고안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논의한 결과대로 반영하라고 한 거예요. 논의한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 정부 니네 의견 없이 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바꿔 수정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논의하는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한 2주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의견 수렴이 있을 거고. 근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 특히 검사에게 과도한 수사도 하죠, 기소도 하죠, 뭐 영장도 청구하죠, 독점권, 뭐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때로는 조작 불법 수사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를 막 바꾸려고 했잖아요. 구속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했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 제 분석, 제 취재 내용이 아닐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센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압수 뭐 두수, 세수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 일수는 항상 그 국민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니 국민을 예를 들면 위해서죠. 이거 보세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 대통령이 지명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공천 줬던
여론조사라고 자기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혜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은 다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 옥수수 한번 제가 더 가서 물어보고 듣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벌써 1시간이 이제 다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눴거든요. 1부는 먼저 우리 새 기자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검찰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 자체가요. 제주 4.3 바로 알기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봤다면 이분은 제주도로 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제주에 살아갔던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아픔, 그 역사를 우리 유튜브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분은 지사님을 모시고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